지난 4월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 씨는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증권사가 기존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아 회원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 6%대 고금리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 도약 계좌의 기본금리가 예고했던 것보다 1%포인트 높은 4.5%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정부의 압박 속에 은행들이 기본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역마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자동차 전장사업 매출이 올해 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주력인 TV 사업의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LG그룹 차원에서 제2의 배터리 사업이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이 63%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5개월째 감소했고 청년층 취업자 수는 7개월째 줄었습니다. 뉴스플러스입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오전에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한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와 비슷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오늘 다시 발생한 가운데 한국경제TV가 그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강모 씨는 증권사가 기존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아 회원들이 전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단독 취재한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일단 오늘 벌어진 하한가 사태 현재까지 취재가 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우선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오늘 오전 11시 40분경부터 이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5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을 보시면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이렇게 5개의 종목인데요. 이 기업들은 최근 3년여간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200% 이상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이 SG증권 사태 당시에도 이 라더견 씨 등이 아무래도 오랜 기간 주가를 조용히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만큼 이번 사태도 이 제2의 SG증권 사태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거든요. 네. 실제 하한가를 기록한 한 기업 담당자도 내부적으로 CFD 반대 매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사태가 CFD에 따른 반대 매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네이버의 한 투자 카페에서 거론되는 종목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 소장과 통화를 해본 결과 이 강 소장은 증권사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서 이 매물이 쏟아진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강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 지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었던 이 CFD 반대 매매와는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대출 연장이 안 되자 이를 갚기 위해서 주식을 내다 팔았고 그래서 매물이 쏟아진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CFD를 거래해온 13개 증권사가 이 신규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12일부로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현재는 물량 청산은 가능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강 씨가 본인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 본인은 가치 투자자고 이 대주주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기업들의 종목을 골라서 매입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 증권사 대출을 이용했는데 이 대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대거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인터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왔다고 SG사태 그거 똑같으니까 대출을 못 해준다고 하고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기도 다 아는데 본사에서 난리다.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무조건 빼라고 난리다. 같은 경우는 뭐 지점장이 사무실에 서면 3번, 4번 찾아오고 난리예요.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 미래에셋증권 얘기가 나오는데 강 씨는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도 이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이 회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사실 이 해당 종목들이 CFD 종목과 같이 뭐 이유도 없고 거래량도 없이 상승해서 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대출을 막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게 한 달이 지난 오늘이 만기일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래에셋증권 차원에선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걸 막은 거고, 근데 반대로 강모 소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증권사가 주주 행동주의를 막은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한편 이 강 씨는 과거에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검찰과 대주주가 누명을 씌운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주가 폭락 사태 한 번 대여선지 오늘 금감원이 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뭐 특별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증권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이 사안에 대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6시쯤 입장을 낸다고 했는데 이 입장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율이. 왜냐하면 사실 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그리고 검찰까지 해서 한 달에 2~3번씩 만나서 이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이런 회의체를 이번 달부터 운영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것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23일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를 걸고 그러니까 직을 건다는 책임으로 이 주가 조작 세력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난 1일에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 배수의 진을 치고서 이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이렇게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 금융당국 입장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굉장히 막심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지난번과 같은 CFD 사태가 아니었다고는 해도 결국 이번 사태도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직 하한가 물량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해당 종목들의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당국에서도 향후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식시장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먼저 오늘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이 5개 종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보시는 것은 이들 5개 지역의 3년치 차트입니다. 3년 전부터 오늘 거래일까지 대략 비슷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심지어 박림과 동일금속, 만호제강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눌림목 구간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따져봐야겠지만 이들 종목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란 의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냄새가 난다. 아시아 최대 낙폭으로 잡았습니다. 최저가에 걸려있는 매도 물량이 대한박직과 동일금속이 19만 주, 박림은 130만 주에 달하기 때문에 내일에도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유가증권 시장에서 4종목, 코스닥에서 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이 두 시장 모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코스닥은 지난 3월 14일 이후 3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이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슈는 있었지만 특히 이렇게 하락폭이 더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에 집중됐던 투심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에 몰리던 투자금이 실제로 다른 종목으로 나눠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최근 일주일과 지난 일주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비교해보면 현대차, 루트로닉, JYP엔터 등이 추가됐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일색에서 자동차, 의료, 엔터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진 셈이죠. 대형주들이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수 전체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오늘 거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도 10% 안팎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JYP엔터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처럼 당분간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다시 주도주 상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쏠림 현상이 해소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오늘 코스닥이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역시 2차 전지주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에 불을 붙여질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거란 국내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위협받은 상황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중국 배터리 산업을 장기적으로 허용하는 신호탄이 되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 미국의 공장 건설하는 중 코스피 2,900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 4대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고션은 미국 미시간주에 양극재, 음극재 생산 공장 설립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2차 전지주를 이 때문에 대규모 매도했습니다. 에코프로그램을 1,000억 원 넘게, 에코프로를 7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요. LNF, 윤성FG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던진 물량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FOMC가 또 내일 새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경에 미국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나아가 내년 반도체 여파이 나아지고 경기 개선 기대가 더해지면서 하반기 증시 상승세를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근거로는 먼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월 이후 20% 넘게 급등한 점을 꼽는데요. 메리츠 증권은 내년 기업들의 이익 증가를 고려하면 하반기 증시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며 코스피 지수 적정선으로 2,900을 제시했습니다. 증시가 일시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거죠. 다만 미국 CPI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가 지표가 둔화된 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덕분이지 중고차 가격이나 주거비 상승률 등 상품 고물가는 여전한 점으로 확인됩니다. 긴축이 끝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SK증권은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으나 그 이후에 추가 인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키움증권은 6월 금리 동결 확률은 91.9%라면서 다만 7월 인상 확률은 60%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미운오리에서 100조로 거듭난 LG전자의 자동차 전장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주력 사업 중 하나인 TV 사업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하면서 LG그룹 차원에서 제2의 배터리 사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 규모를 넘어 본격적인 수익을 낼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전장 사업 기대감 덕분에 LG전자 주가도 좀 들썩이고 있는데 성장 탄력을 제대로 받았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 초에 미국 가전 박람회 CES죠. CES에서 이제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엑셀을 제대로 밟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좀 현실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LG전자 이제 자동차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부의 지난 1분기 매출이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4분기는 한 3조 원이 좀 넘을 것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도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VS 사업부의 연매출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8조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10년 만에 사업부가 출범한 지 10년 만에 10조 원을 넘기게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LG전자의 주력 사업인 이제 가전과 TV 사업의 좀 성장이 정체가 좀 되고 있잖아요. 물론 가전 같은 경우에 성장세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전장 사업의 어떤 밸류, 그러니까 가치가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이제 TV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한 14조 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조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TV 사업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장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새 10%를 넘었습니다. 적자에서 벗어난 이후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모습인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전장 사업에서 LG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지금 LG전자의 전장 사업의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엔진이 빠지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이제 활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디오나 오디오나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더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좀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사업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와 이제 E-파워트레인, 그다음에 GKW 인수했던 이제 헤드램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말하고요. 인포테인먼트 모듈 분야에서 LG전자가 이제 글로벌 점유율 2위 기업이고, 그 텔레매틱스 그 자동차에서 통신 장치 같은 것들은 이제 1위 기업으로 올라선 지가 몇 년이 벌써 됐습니다. 현재 이제 LG전자의 전장 사업 수주 잔고가 한 80조 원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인포테인먼트 모듈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60%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달로 나올 자동차들의 어떤 대화면 디스플레이나 더 많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상치를 좀 높게 잡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장용 디스플레이 패널도 이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LG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LG전자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탑재가 된다는 건데 LG전자는 현재 뭐 GM의 캐딜락을 비롯해서 독일의 벤츠 전기차 EQS 등의 올레드 기반 인포테인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전장 사업 올해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포테인먼트가 주력인 것은 아직까지는 맞지만 네. 조금 더 이제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이제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전기차 LG 마그나를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 담당하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부분도 사업 경쟁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좀 관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전번에 저희가 뉴스에 나와서 이제 보도도 해드렸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전환 속도가 지금 2032년까지 신차의 67% 바꿔라라고 네. 사실상 강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로서는 사실 되게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이미 GM과 포드 등 이제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 3사에게 이미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미 시장 공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LG 마그나가 우리 돈 약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네. 멕시코에는 이제 GM 같은 북미 완성차 기업들을 비롯해서 기존의 마그나가 갖고 있는 파워트레인 생산 기지도 있기 때문에 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LG 마그나는 이제 출범 1년 만에 이제 지난해 매출이 약 8,5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려서 전년 2,500억 원 수준보다 3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LG전자의 전장 수주 잔고가 이제 올해에는 이제 1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파워트레인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 수준까지 커질 거란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내일부터 가입이 시작되는 청년 도약 계좌의 최종 금리가 오늘 공시됐습니다. 정부가 가볍게 은행들의 팔을 비틀자 불과 일주일 새 기본금리가 1%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청년 도약 계좌의 기본 금리는 연 4.5%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사실 지난주 금리 1차안이 나왔을 때 여론이 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본금리만 좀 따로 떼어서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네. 1차 안에서는 총 11개 은행 중 10개 은행이 기본금리를 연 3.5%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기업은행만 연 4.5% 가장 높은 금리를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나온 최종안에서는 이 5대 시중은행과 그리고 기업은행이 연 4.5% 기본금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부산 경남은행은 연 4%, 광주와 전북은행은 연 3.5%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이 많았던 이 은행별 우대 금리 조건은 변동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변동이 됐습니까? 네, 변동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카드 사용 실적입니다. 1차 안에서는 월 30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을 해야 했다면 최종 안에서는 월 사용 금액이 1원에서 최대 20만 원 이내로 그 기준치가 낮아졌습니다. 대신에 카드 사용 기간은 좀 늘렸습니다. 당초 안에서는 2년 6개월에서 3년 이상 카드를 좀 사용을 해야 했는데 네. 이번 최종 안에서는 사실상 만기까지 카드 사용 실적을 모두 채워야 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이 어디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딜까요? 11개 은행 모두입니다. 어. 사실 11개 은행 모두가 최고 연 6%로 최고 금리를 맞췄습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1차 안에서 최고 연 6.5% 금리를 제시를 했는데 네. 이번에 우대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서 다른 은행들과 수준을 사실상 맞췄습니다. 이 특정 은행으로의 가입자 수가 쏠릴 경우에는 역마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은행들 자체적으로 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대 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그 조건 하에 기본 금리가 높은 5대 시중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집니다.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거는 이제 내가 불입하는 돈에는 기본 금리에다가 우대 금리를 더한 총 금리로 이자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정부 기여금 즉 매달 2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정부가 이 지원해 주는 돈에는요. 이 기본 금리로만 이자가 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5대 시중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내에서는 은행마다 우대 금리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맞는 은행을 좀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최고 연 6% 금리라지만 이 정부 기여금이나 뭐 이자 소득세, 비과세 이런 것까지 따지면 뭐 실질 금리는 연 9%가 넘거든요. 이게 가입자가 너무 몰려서 뭐 정부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금융위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 명 가운데 이 청년 도약 계좌 가입이 가능한 만 19세에서 34세는요, 약 1,000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3분의 1 수준, 약 300만 명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 뒤에서 언급을 자세히 하겠지만 일정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청년 도약 계좌 지원금 예산으로 약 3,700억 원 가량을 책정을 했습니다. 월로 따지면 525억 원 꼴인데요. 5년으로 보면 3조 1,5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네. 이 만약 예상보다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매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 도약 계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간략하게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대상은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입니다. 네.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만 40세 청년도 가능한데요. 이 보통 남성들의 경우라면 만 36세 정도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가구 월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동시 만족해야 하고요. 가구별 월소득 중위 180% 이하는 자료화면에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50만 원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약 586만 원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월 불입액은 최대 70만 원까지인데 정액식은 아니고 자유불입식이어서요. 이 만약에 첫 달에 70만 원을 놓고 그리고 만기까지 아예 그 이후에 금액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입은 첫 주만 오부제로 실시가 되는데요. 내일은 태어난 해가 38로 끝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88년생 분들이 되겠죠. 네. 이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2일부터는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별도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냉장 닭가슴살 1위 기업인 하림이 지난해 9월에 이어 또 한 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중량을 줄이더니 이번에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가격을 3번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림이 판매하는 냉장 닭가슴살 제품입니다. 편의점 기준 3,900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품 가격을 8.8% 올린 데 이어 올해 또 한 번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작년 말엔 소비자 몰래 중량도 10g이나 줄였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을 피하면서 원가 부담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으로 사실상 3번 가격을 인상한 셈인데 중량을 줄인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게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변화를 저희가 알아야 판단도 더 잘 내릴 수가 있고. 적자재가 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는 가면서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에 대해 하림 측은 닭고기 가격 등 원부자재값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량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슈링크플레이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체들 보면 다 100g으로 닭가슴살이 나오고 있거든요. 110g을 한 번에 먹기가 조금 헤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타 업체랑 그람수를 좀 맞춰서. 하림의 꼼수 가격 정책은 닭고기 값이 상승하며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료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데다 조류 독감으로 닭 공급량이 줄면서 최근 닭 평균 도매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21% 급증했습니다.
이런 탓에 올해 1분기 할인매 매출은 4%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98%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다 해도 눈속임으로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가 알 수 없는 다양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약간 이제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들이 가중되거나.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는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칠 정도로 공을 들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가 커지자 건설사들이 오히려 사업할 곳을 고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훈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불과 반년 새 좀 상황이 크게 뒤집힌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요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가장 핫한 수주 지역이었었죠.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한남 2구역 수주전에서는 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쳤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서울의 대규모 정비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알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사이에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었는데요. 이 서울 대규모 정비 사업지마저도 이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수주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터라 무리해서 뛰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일단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사 갈등을 빚는 사업지가 늘어나면서 이 건설사들도 굳이 출혈 경쟁을 꺼리는 모습입니다. 이 실제 수익이 나는 사업장만 손을 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거 건설사의 수주전에 웃던 정비사업조합은 요즘 건설사 모시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네, 대규모 사업지도 이제 시공사 선정의 난항을 겪으면서 일부에서는 아예 수의 계약으로 시공사를 계약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이 됩니다. 이 2차례 이상 유찰이 된다면은 단독 입찰한 시공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최근에 조사해 본 결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약 1,600가구 규모의 신정 4구역에 이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합은 수의 계약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두 차례 현장 설명회에 모두 참석했었던 일단 대우건설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 이 1,000가구가 넘는 소위 대규모 사업지가 수의 계약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것은 이 신당 8구역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1,200가구 규모 신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 포스코 ENC가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말고 일부 중소정비 사업지에서는 오히려 조합이 먼저 나서서 공사비를 자체적으로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시공사 모시기가 시작된 건데 이 조합이 먼저 인상된 공사비를 들고 건설사에 찾아가는 셈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 일부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이 조합이 먼저 파격적으로 공사비를 인상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 광진구 중곡 아파트 재건축 조합 2차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이 공사비를 대폭 올렸다고 합니다. 이 표에 보시다시피 이 조합이 이제 지난해 8월 1차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이 공사비 인상 등의 여파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자 유찰된 바 있는데요. 이 중곡 아파트 조합은 이번 입찰에서 가구 수를 기존 331가구에서 345가구로 이 14가구 늘리는 대신에 총 공사비를 956억 원에서 한 1,280억 원가량으로 약 30%가량 대폭 올렸습니다. 이 통상 정비사업 조합들은 수차례 유찰된 이후에나 이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조합은 한 차례 유찰 만에 공사비를 대폭 끌어올린 겁니다. 또 다른 일례로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4월 진행한 5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공사비를 종정 평당 525만 원에서 719만 원으로 올렸는데 단 한 곳도 웅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7월부터는 이 서울시의 경우 이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이제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시공사 선정이 좀 더 어려워지고 경쟁도 치열해질 텐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서울시 조례안 개정안에 따르면은요, 오는 7월부터 이 시공사 선정을 기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서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겨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1, 2년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걸 감안을 했었을 때 이 시공사 선정 시점이 그만큼 앞당겨지는 셈인데요. 현재 이 서울 시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가 약 116개로 이들 중 상당수가 이 7월부터 시공사 선정에 당장 돌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공사를 조기 선정하게 되면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변수가 줄고 또 과도한 수주 경쟁이나 불필요한 이 비용 출혈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이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 시 이 입찰 당시와 이 착공 시점의 시차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시공사 선정에 더욱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성에 따라서 이 수주 양극화 현상이 좀 불가피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른바 이 돈 되는 사업장만 건설사들도 수주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따내야 하는 상징성이 있거나 또 주요 거점에 있는 사업장에서만 수주가 이루어지고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자칫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국내 독감 백신 시장의 최강자인 GC 녹십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정부의 독감 백신 입찰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난 물량을 배정받는 데 그쳤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조달하는 독감 백신 입찰에서 GC 녹십자는 174만 명분을 낙찰받았습니다. 지난해 496만 5천 명분과 비교해 60% 넘게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경쟁사가 늘어난 데다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독감 백신 시장에서 최대 실적을 낸 GC 녹십자는 매출의 90%가량을 정부 조달 시장에서 올렸습니다. 이번 결과로 300억 원 이상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데 업계에선 백신 강자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1분기 엔데믹 영향으로 영업 적자를 낸 상황. 올해 생산 예정인 독감 백신의 나머지 물량을 민간 시장으로 돌려 만회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입찰을 통해서 이제 전년도보다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또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신흥 강자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독감 백신 생산을 멈춘 지 2년 만에 다시 복귀하면서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탈락한 일행약품은 최저가 전략으로 170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슈퍼루키로 부상했습니다. 엔데믹으로 독감 백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 입찰에서 나타난 업체 간 희비,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디아블로4와 젤다의 전설 등 글로벌 대작들의 역대급 흥행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가운데 국내 게임 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국내에서는 불모지로 평가받는 콘솔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내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도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흥행 기대작으로 꼽히는 건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오는 9월 19일 출시되는 이 게임은 지난해 세계 3대 게임쇼인 독일 게임스컴에서 한국 게임업계 최초로 3관왕에 올랐고 최근 데모 버전을 공개하자 3일 만에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엑스박스에서는 북미 스토어 기준 데모 평점 4.3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세계 주요 권역별 예약 구매 게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콘솔 게임 불모지인 한국에서 내놓은 게임으로선 이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이어지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만약에 잘 된다면은 판매한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콘솔 아니면 패키지 싱글 게임
또 수작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유저들이 북미, 유럽 시장에서도 저희들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의지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와 여론 악화로 그동안의 과금 구조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콘솔 시장이 새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최근 디아블로4와 젤다의 전설 등 글로벌 대작의 인기로 국내 콘솔 보급률이 높아진 상황이 오히려 국내 게임사들에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네, 확률형 아이템에 이제 규제 법안이 이제 걸리게 되니까 새로운 BM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BM을 찾아야 될 때 콘솔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콘솔로 안 가면 안 돼요, 이제. 이미 PC나 모바일 쪽은 이제 중국이 다 쫓아오고 있어요. 악명 높은 과금 구조와 리니지 라이크 논란으로 침체기에 빠진 국내 게임사들. 콘솔 게임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을 둘지 말지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쪼개기 고용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차등 적용을 하지 않으면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 7천 원. 하지만 매달 나가는 직원 월급만 291만 원에 달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 한 달 내내 열심히 벌어도 10만 원이나 적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의 압박 속에 최저임금과 함께 오르는 주휴수당조차 줄 여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은 알바 쪼개기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시급의 20%가량을 더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러 명을 짧은 시간 고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거죠. 대출 이자도 요즘에 6.7%까지 오르면은요. 80만 원, 90만 원까지 돼요. 그거 이자 내고 그러면은 별 큰 소득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2명은 이제 주휴수당을 반만 주고 있고요. 운영 여력이 안 되니까. 소상공인 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12,000원으로 오르면 19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나홀로 사장님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여러 곳에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경영계는 숙박,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폐업이라든지 사망한다든지 그걸 수령하는 거거든요. 노란 우산 공제 부금 신청 건수가 최근에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늘었어요. 그만큼 이제 폐업이라든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해석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결론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 표결을 통해서도 구분 적용이 무산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넘어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이 최저임금 상승이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난 2000년부터 한 11년 기간 동안 이 자영업자의 어떤 비중 감소의 한 43% 정도가 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상승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KDI가 이 OECD 국가 패널 실증을 이제 살펴본 결과인데요. 이 중위임금은 말 그대로 이제 근로자 임금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까지 세워놓고 가운데에 위치한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이 우리나라는 꾸준히 올라서 이미 지난 2019년에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2002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상승이 자영업자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이 고용보험 가입자 등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청년들은 도소매업이나 사업 서비스업의 이제 고용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 굉장히 좀 자영업자가 많은 분야라는 점에서 여파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청년 고용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5월부터 보면 경제활동이 참가율을 보면 2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연령대 대비해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취업자 수도 줄었고요. 또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로 전 세대 중에 유일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지난 4월 고용 동향에서도 이 청년층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13만 7천 명이 줄었는데 이는 2021년 2월 14만 2천 명 이후에 2년 2개월 내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이 질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국가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 4월에 청년층 풀타임 취업자는 363만 명 정도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2만 명 가량 좀 줄어든 겁니다. 네. 이 지난해 8월부터 감소세인데 다만 정부는 이 청년 고용에 대해서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좀 양호한 수준이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수가 살아나고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서 이제 KDI 그 조사 결과에서 보면 자영업자의 어떤 영향 조사에서도 긍정과 부정 양쪽 방향을 모두 좀 제시를 했거든요. 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정이 좀 좋지 않은 데다가 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회복마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 활성화 선순환이 좀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12,000원이 오른다면 그 부분은 내가 이 청년들이나 이 부분을 이제 자르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오히려 삼고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들을 되게 많이들 하셨잖아요. 이런 경제 침체기에는 아무래도 이 비용 부분이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좀 비용의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모로 볼 때 이 최저임금을 여러 상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게 해법인 것 같은데 현재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경영계가 이 차등 적용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업종 등 기준 선정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같은 업종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그 차이에 대한 어떤 비교 또 조정 요구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차등이 채택될 경우에는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사실 매년 반복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어제 이제 최저임금위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네. 해당 이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 사용자 위원 측은 아무래도 지불 주체의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차등 적용이 되면 최저임금을 좀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이미 2017년에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이때 어떤 낙인 효과 또는 의욕 상실 등을 이유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구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이때 그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등 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진통은 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내일 5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라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그 토큰 연금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많고 각자 이해도 다르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잘 적응하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FMC가 남아있죠. FMC 앞둔 만큼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죠. 네, 간밤 미국의 이 5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전체 흐름을 보면 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고웨스트 키워드는 FOMC로 쏠린 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5월 CPI는 전년 대비 4%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4% 상승은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표 발표 직후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무려 98.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94.2%로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지만 3%대 진입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물가 목표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전날 밤 9시 30분 직후 3대 지수 선물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만 상승세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뒤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장중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원 CPI가 계속해서 좀 발목을 네. 잡고 있긴 한데 좀 하나하나 봐야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전날 JP모건이 공개한 5월 CPI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해드렸던 바 있는데요. 네.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4에서 4.2% 구간으로 발표가 됐고 이에 따라 S&P 500 지수도 0.7% 가까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예측에 좀 부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5월 CPI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반길 수는 없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3.6% 내렸고 연료유와 휘발유유 가격도 각각 7.7%, 5.6% 떨어지면서 물가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반면 중고차 가격이 4.4% 오르는 등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3%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헤드라인 지표가 전년 대비 4% 오르는 데 그쳤지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물가가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네. 5%대에 머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물가 지표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 시장 시선은 6월 FMC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통계 나온 걸 보면은 뭐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긴 한데 월가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것은 확실해졌지만 네.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데이터를 지켜본 뒤 결정하는 소위 매파적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5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만큼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고 코메리카뱅크 역시 연준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보류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퐁당퐁당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금리를 동결한 뒤에 7월에 25bp 인상하고 다시 9월에 동결, 그리고 이후에 11월에 다시 한 차례 인상하는 것입니다. 에버코어 ISI의 크라슈나 구하 부회장은 연준은 이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7월에 인상하는 식으로 한 번씩 금리를 건너뛰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뭐 2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동결이 나왔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종목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 어제 저희가 다뤘던 종목들 또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맞습니다. 간밤엔 증시를 이끈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계속되는 AI와 반도체 열풍에 3.9% 오르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3.5% 올라서 13거래일 상승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역대 최장 랠리를 또 한 번 갱신한 겁니다. 이 밖에 넷플릭스는 신규 가입자 수 급증과 이 스포츠 중계 사업 진출 소식에 2.7%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데이터 분석 업체 안테나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금지한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에서 하루 평균 7만 3천 명의 신규 가입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두 달간 평균인 3만 5천 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뭐 빅테크가 고점이라고 해도 여전히 좀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월가 큰 손들은 빅테크 차익 실현에 나섰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좀 돈남 언니로 잘 알려진 네. 투자자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강세를 보인 빅테크주를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전날 테슬라 40만 주, 엔비디아 2만 주를 팔고 차익 실현한 뒤에 메타 플랫폼주 주식 17만 5천여 주와 대만의 TSMC 주식을 9만 8천여 주를 매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충분히 올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증시를 견인하자 조금씩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단기 낙폭을 주의해라 이런 의견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회사 BTIG는 나스닥 선물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22%나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기술주와 성장주의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좀 막바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증시 강세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5월 CPI 예상치 하회에 이어서 6월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에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이 7월 FOMC 전까지 단기간 증시에 좀 순풍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엔 환율이 100엔당 910원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 달러 약세로 원화 가치가 상승한 반면 엔화는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달러 대비 약세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달 고용률이 70%에 육박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OECD 비교 대상인 15세부터 64세의 고용률은 69.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65.3%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중 취업자는 7개월 연속, 제조업 취업자는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률 70%의 그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